그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청년 실업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데 반해서 우리 지금 올해 기대 수명이 86.5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 실업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보다 훨씬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그 경험을 가진 노년 인구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분들을 너무 생산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의 평생교육은 거의 취미 활동, 그 다음에 시간을 무료하게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완전히 그 비용을 대가지고서 어찌 보면은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바람에 평생교육이란 단어 자체가 매우 오염됐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퇴직 이후에 굉장히 생산성이 있는 분들을 현장으로 또 세계로 보내드리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힘을 합해서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면서, 다만 이럴 때 최근에 우리가 인턴이라는 좀 인기 있었던 외국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창업한 새로운 벤처 기업에 경험 많은 이제 퇴직한 한 분이 가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인데, 너무나 그 회사에 도움을 많이 드리게 된 거죠. 대개 퇴직하신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죠. 비정규직으로 우리가 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모든 걸 정규직화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다 없어지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비중을 훨씬 늘릴 수 있는 어떤 고용 전반적인 대책 자체가 바뀌면서 그러한 인력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도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런 소위 노년의 경험 많은 분들이 제3세계에 가서 국가 전체적으로 자문 활동을 하고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더욱 학습을 해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이런 식의 우리가 찾아보면은 건강한 노년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대학경쟁력연구원과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전문대학의 매우 희망찬 미래의 한 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질문은 이제 안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의 전환이 우리 전문대학의 지속 가능성이나 국가적인 그런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되고 노인 실업이 더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전문대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우리 유재훈 총장님, 예,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열 박사님하고 정태화 박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대학의 현실을 잘 짚어주셨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죠. 이 발표에도 들어있지만 전문대학은 잘하면 50개 대학, 그리고 잘못되면 80개 대학 정도 생존할 것이다. 그리고 인력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축소되는 우리 전문 대학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나마 생존을 해야 할 것인가?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0%가 기본 체제의 대학의 구조의 재정 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고, 나머지 30% 내지 20%는 평생 교육의 재정 확충이 필요할 것이고, 나머지는 20%는 유학생 유치를 충당을 해야 될 것이다. 그나마도 80개 대학이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탱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교육을 20, 30%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 체제 속에서 과연 재정 확충의 그런 방법으로 평생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육 수요는 꽤 많습니다. 지적하신 듯이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여가부, 중소기업청 뭐 등등 해가지고 각 중앙부처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 국고를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대학의 재정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령 전문대학이 맡아서 하더라도 지금 후학습 체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도 그걸 수임을 맡아서 하더라도 교수에게는 시간 수당이 갈 수 있지만 우리 대학에는 재정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확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것이 큰 해결할 난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수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등한해야 한다. 본 수업에 치중을 하지 평생교육 쪽은 뭔가 좀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좋은 방법이 대학 구조조정할 때 본 학교의 시술을 2, 3시간 정규 교과목에서 교양이라든지 공동 전공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교육을 뭐 10시간이라든지 9시간이라든지 기본 시수 중에 정식 시술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구조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교수들이 직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일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대학은 재정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인이 됐을 때 만약에 어떤 A라는 교수가 본 교과 과정에서 3시간을 하고 9시간을 평생교육에서 했다면 12분의 9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급여를 할애해서 그거를 학교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재정을 확충한다면 교수도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학과가 해체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그 평생교육원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들이 그걸 싫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좀 일반화돼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이게 중구난방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는 널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시켜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위탁사무로다, 위임사무로다 처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좋은 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나머지 부분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재정 확충을 해야 되는가? 지금 지적하시듯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건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유학생을 그냥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지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같이 수요도 같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냐. 물론 AI라든가 또는 로봇이라든가 오토매틱화 되면서 상당히 인력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대학도 그렇게 많이 없애주고, 그럼 그 교육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외국 인력을 들어와서 국내에 충족을 시켜야 될 텐데 이미 없어진 다음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물론 입학 자원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거를 잘 국가적으로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적당한 숫자를 유지하도록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3D 업종에는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아이 나면 직장 포기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미치지 못하니까 24시간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러지, 지금같이 가서는 결혼도 못하죠. 아이도 못 낳죠. 집도 못 구하죠.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육아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런 베이비시터를 제도를 도입해서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도 전문대학에서 그걸 육성해서 국가장학금 줘서라도 데려와서 여성들이 그 직장에 남성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노인 케어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80, 90, 100세 가까운 분들이 혼자서 계시거든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하루에 3시간씩 기거를 다 못한 분들 아마 사회복지정책 일환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식사를 제대로 해 먹을 수 있나? 몸이 불편하면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나? 그리고 또 간병인 개인적으로 하려면 1인당 35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또 중국 교파 아니면 우리 조선족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외국 인력을 들여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배출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우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종시에 제안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전혀 3달, 4달 지나가도 검토를 안 해요. 그래서 가서 또 설명하고 해서 지금 이제 부시장, 시장 선에서 지금 그거 한번 보사부에도 한번 건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전문대학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국가에 건의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걸 하면 개척하기란 굉장히 힘들다. 지금 그 삼류형에서 하는 그 후진학 후학서 그 부분도요. 전문대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 강의실 제공에 동명용수비 다 제공해 실습 장비 뭐 다 들어가야 돼. 그거 국비로 다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만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할애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또 학교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확충도 자발적으로 대학이나 교수들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좀 활발하게 곧 토론이 되고 또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국가적인 과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전문대학의 인력 양성 기능은 유지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그 국가 일을 수행하는 그 관에서도 충분히 그 수용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질문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총장님의 제가 말씀. 질문 네, 하나 네. 해볼까요? 우리 네. 네, 평생직업교육 전환 이거 대단히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사실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물론 아까 우리 정태화 박사님께서는 정규교육이 전부 다 그 평생교육 체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평생 직업교육만을 생각할 때는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산업에 근무할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대학에서 배출할 것인가, 또 전문대학에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물적인 또 그 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육시킨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나가서 일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그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사회가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직군이 생기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방문 요양보호사 이런 겁니다. 처음엔 그런 게 없었는데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방문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방문할 사람들을 다 간호사로 하려니까 간호사들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여성들을 모아서 평생교육원에서 저희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문 요양보호 간호사 뭐 이런 분들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뭐 공무원이나 또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던 분들이 65세에 은퇴하고 어영부영 하시다가 그 아파트 경비원으로 가시는 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그분들은 그 산업에서 어떤 부분에 활용하면 좋을까? 그것이 그 지역 산업하고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재교육을 시킨다면 좋겠다. 결국은 필요한 직능에 대한 세분화가 먼저 우선돼야 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국가 면허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걸 좀 세분화해서 어떤 그 전기 치료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크게 지식이 없어도 기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러면 가서 공부 좀 1년 또는 1년 정도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가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법으로 인해서 그런 그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기득권 세력들이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문대 협의 회장으로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무리 학사 그 전공 심화까지 시키고 기술 석사를 시켜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 아니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를 하지 전문대 졸업자를 뽑지 않고 학사를 배출해도 이제 나중에 마이스터를 통한 석사를 배출해도 과연 전문대 영역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렇게 질문들을 하고 또 모든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해도 지역과 연계된 지역과 협력한 사업을 해야만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지역에 아예 산업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하고 중소기업밖에 없는데 할 거냐 이런 의문을 자꾸 제시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거기에 있는 직군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는 전 세계의 그 안경 산업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 1인, 2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안경 하는 사람들이 이태리 밀라노 쇼에 가면 얼른 안경을 다 집어넣는데요. 보고는 다 카피하니까.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안경 디자인과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자체도 찾아다니고 국가사업도 딸라고 하고 산업체 가서 우리가 50% 장학금 낼게 당신들 50% 해서 디자이너를 좀 만들어 보자. 안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10년을 버티다가 그 과를 폐과시켰는데요. 어떤 지역의 어떤 산업과 어울리는 그런 세분화된 직군을 개발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우리 평생교육에서 배출해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동열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보면서 이게 총장님들께서 너무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게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결정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거버넌스에 들어가 있질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실질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까 유재원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도 편성을 인프라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중심 운영 조직 내에서 바깥쪽에서 계속 뭔가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안에서 워킹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문대학 총장님들께서 많은 그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고 또 정치적인 부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조직 안에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 조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드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노령층 대상 직무 세분화해서 민간 자격으로 해서 그거를 가더라도 결국은 그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약간 도와주는 그 보조적인 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그 총장 협의회에서 한 1년 정도로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상설로 가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걸 할 때 저희 직농원 내부에서도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또는 고등직업교육연구소와 같이 또 그 부분을 언론적으로 뭐 할 때는 대학신문과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고 지금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대학 내부에서 콜라이브라고 하는 그 자발적인 조직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COLIV라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 그 남성희 총장님께서 지금 그 회장님으로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이 조직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조직에 관련된 부처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랫단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저는 저희가 새롭게 몸 만들어서 가기보다는 그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세분화하고 상설화해서 가는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정주화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텐데 이 정주화와 관련된 부분들 중에 이제 마이스터 대학인 경우에는 단기 직무 과정을 학과에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더 대학 입장에서 유리하신지 아니면 학과의 단기 직무 과정으로 운영해서 하시는 것이 이게 더 유리하신지를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아까 유재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의 수당이나 아니면 학과가 좀 축소되면서 거기에 있는 교수들의 그러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등직업교육연구소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고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이 고민이 되시면 윗단에서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엔 고용부, 중기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디가 안 들어가 있냐면 교육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 인력과 관련된 또는 외국 유학생과 관련된 이 논의를 할 때 교육부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윗단에서 외국인력위원회에 교육부가 참여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다 어디에 지금 따라가게 돼 있냐면 고용부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비자 이 두 가지 법무부 맞죠? 그 두 관대에서 하는 거기에 똑같이 이 핵심 코어 조직이 아니라
이게 주변인으로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거버넌스 얘기를 하지만 거버넌스를 정리하는 부분을 이제 한 1년 정도 잡으시고 정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가 이건데 이 부분을 핵심 조직으로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이브와 관련된 부분, 또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은 외국인력위원회에 교육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인 케어 관련된 부분을 할 때도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 기본소득 임금처럼 지역 내의 전문대학이나 고등직업 교육기관에서 쓸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직업교육 바우처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게 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표를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우처로 하고, 물론 중앙 부처에서 하고 있는 내일 배움 카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그 지역에서 표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과정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지자체에 있는 예산을 저희 고등직업교육기관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업을 주변인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핵심 조직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에 이제 권역별 직업 교육 위원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코라이브 밑에 그 하나의 실무 조직으로서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지금 저기 시간이 5시 10분인데요. 우리 총장님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2분 이내로 총장님들 말씀은 좀 이렇게 축약시켜 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이렇게, 그리고 답변은 모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들 말씀을 먼저 듣고. 네, 총장님. 김병무 총장님. 예, 신성대학교의 김병묵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교육 정책을 통제나 규제보다는 좀 지원하는 쪽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해달라. 그 다음에 국공립대학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총장에게 좀 맡겨주시면은 대학은 또 훨씬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등교육 정책이, 고등직업교육 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성을 교육부가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행사에 장이 벌어졌으니까 교육부 실무자들이 오지 말라고도 거기 참석 좀 해서 총장들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우리들 의견을 좀 개진해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나와도 제대로 교육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암담하고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또 하나 교육부에 제가
몇 번도 건의도 하고 검토도 한다고 하면서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 보고 창업하라고 합니다. 창업. 지금 창업하라고 합니다. 학생들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느냐? 아니, 학생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수입을 올리라? 일정 이상 수입을 오르지 않으면은 취업률에 반영이 안 돼요, 지금. 응?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런 거라든지, 또, 지금 그 뒷거리만한 뭐 이런저런 평가 등등 이런 것 저렇게 해서 국고 지원이 좀, 지원이 못 받는 대학도 있지만 좀 받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는 총장한테 맡겨서 경상비 지출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조금 좀 풀어준다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게 개혁이 안 됩니다. 또 우리 이재현 총장님 그 외국인 유학생 유치원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우리 그 박동열 박사님께서 또 국무총리 산하 그 원외에 교육분을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지금 그 민간단체에서 우리 지금 대학도 이미 과거에도 많은 건의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그 종교인 중에 서경석 목사라고 계십니다. 그 양반이 앞장을 서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할 때에 부모를 같이 입국을 시킬 수 있도록 특혜를 좀 달라. 그렇게 해서 학생이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그 졸업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를 좀 특혜를 좀 달라. 그래서 그거를 대선 공약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에다 지금 얘기를 그 양반 이미 넣고 또 그다음에 그 여당 쪽에도 이미 그 얘기를 넣었어요, 지금.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대학의 총장님들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대학 총장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메일이라도 이렇게 보내서 같이 좀 힘을 보태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양반이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고용노동부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고용노동부에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1년에 몇십만 명 들어옵니다. 자기들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일. 그러면 자기들이 몇십만 명 중에서 그 양반은 10만 명만이라도 이 전문대학 쪽에 좀 이렇게 좀 빼달라. 10만 명이라도. 그럼 10만 명을 전문대학 쪽에 빼주면은 자기네들 연간 계획에 10만 명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 일량을 그냥 튀겨지고 있어야 그게 좀 무엇을 그렇게 좀 거기서 뭐 얻어지는 것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절대로 안 된다 반대해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같은 정부 내에서 교육부 장관은 더구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고용노동부한테 예산 관련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좀 관심을 둬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이 관심 두고 대통령이 좀 뭐라고 소리를 내면은 조금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에 이렇게 공약으로 발표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쪽에 좀 관심을 두자. 관심이 없는 쪽에는 그 정당에는 관심도 두지 말자. 이렇게 그 민간들 속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이런 날도 좀 나오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좀 교육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좀 같이 그 나라 걱정을 했으면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교육부 관리들이 이 방송을 잘 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교육부가 현장으로 소통하려면 오히려 교육부가 나서서 이 자리에 있어야죠. 예, 감사합니다. 김상동 총장님, 오늘 처음 우리 그 서밋에 참여하셨는데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북도립대학교 근무하는 김상동입니다. 사실은 전문대 교육에 대해서 저는 초보자입니다. 이게 많은 총장님들이 또 사립에서 오셨고 좋은 처만 이제 공립 같은데 상당히 그 많은 것을 저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학을 와보니까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그 전문대학의 대표 대학이 아닌가 싶어서 남성희 총장님의 대학 경력에 굉장히 감탄을 내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해 주신 정태화 우리 소장님하고 박동일 박사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박동일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지방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술을 이제 연계를 하고 있다. 굉장히 제가 경상북도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경상북도나 경기도나 굉장히 큰 연구 프로젝트 이런 것은 벌써 아마 대학하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입장에서 전문대가 어떻게 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AP 제도를 지금 특성화고에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고난도의 강의를 받아서 기술을 습득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과연 그렇게 되면은 그 일반 고등학교 AP 정도 되는 그거를 가르칠 만한 연구와 기술이 과연 따라가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왔습니다. 우리 정태학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큰 방향성에서 보건계열은 좀 그렇게 사회적 요구가 많으니 괜찮은데 이공계열에 대해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좀 대학 총장님들이 말씀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도 참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었고 대학 재정 때문에 아마 총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래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 평가를 보면은 충원율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충원율을 평생교육하고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규 학생 평균 충원율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을 봐서 충원율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한번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또 우리가 정태화 소장님께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학 구조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대학은 기동성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어떤 직능 직군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학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문대학에서는 어떤 정도의 교수를 확보해야 되는가?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대학에 활용하는 방법, 그럼으로써 모자라는 교수를 충원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강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에서는 교수 충원율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 분께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답변은 맨 마지막에 듣도록 할 테니까요.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조순계 총장님. 네. 지난번에서도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 실질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일단 박사님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가 보나도 일단 그 박동열 박사님 강의 중에 그 주요 정책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평생 직업교육대학의 어떤 감성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나 보나도 거기에 반해서 우리 정태화 박사님께서는 뭘 얘기했냐면은 전문대학 위기가 어떤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평생 직업교육대학이 기회가 왔다 전문대학으로서는 그래서 미래의 어떤 밝은 면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적으로. 그런데 이 평생 직업교육 교육이 전문대학만에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네. 보면은 대학을 포함한 공공기관 또한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한다고 자체가 이번 평생교육을 그래서 생존 전략으로 그것을 갖다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고 있다면 현재 평생교육 이 사업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이 우리 전문대학이 마냥 우리의 먹거리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좀 정책이다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감성지수하고 떨어지는 것을 해서 비교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두 사인제 대학도 평생교육에 올인을 하고 이 전문대학도 올인하고 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서 파이가 몰리고 있다 이거죠. 평생교육 그런 뭐 직업교육으로 파이가 몰리고 있어요. 이런 판에 우리가 전문대학으로서 살아갈 방안이 뭔가 물론 아까 정태화 박사님이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혹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똑같은 어떤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자체가 평생교육 사업을 한쪽으로 그렇게 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소규모의 지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광역 단위에서 할 때는 뭔가 전문대학에서 특성화적인 뭐가 나와야 되겠다 이 평생교육 사업에서. 그래서 매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양산해가지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전문대학별로 어떤 특성화의 어떤 그걸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평생교육 사업이 되면 어찌냐는 생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총장님들이 하여튼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이 와인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건배 제의를 한번 중간에 받고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총장님 건배 제의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유재원 총장님께서 건배 제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술을 안 하기 때문에 건배제를 잘 못하지만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건배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대구보건대학교 남성희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최고의 시설과 실력을 갖춘 전문대학이라고 보면서 느꼈고 정말 부러운 대학입니다. 우리 전문대학들이 앞으로 이런 대학을 벤치마킹하고 표본으로 삼아서 더욱 발전적인 대학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학신문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서 이런 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문대학 발전과 그리고 대학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문대학과 대학신문 발전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 이렇게 3번 외쳐주십시오. 전문대학의 발전과 대학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건배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기 총장님들 그 준비되신 분들서부터 이렇게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왕 총장님 어떻게 준비되셨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정도 이렇게 일단은 총장님들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말씀 2분 정도로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문대학이 살아나가는데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해결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살 거라고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전문대학에서 요구하는 것과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지금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학점제 그다음에 전문대학 학점제 이것이 매칭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조리과에서 그 특성화고 같은 학생들이 학점을 3시간짜리를 하고 대학에 3시간짜리를 3학점짜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매칭되는 것을 조금 더 먼저 전체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좀 샘플링을 좀 하는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학과가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가 어느 특성화 고등학교에 어떤 과랑 좀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성 여부를 빨리 만들어서 실현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스템만 있지.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것만 있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주 묘연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답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도 예를 들면 국제교류라든지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타이틀이 앞에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들어가면 아직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어떤 전체를 하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가기 전에 작은 단위로 샘플링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장기간으로 전체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가지고 된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호산대학의 김재현 총장님, 그 평생직업교육대학의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불러주셔서 제가 지난 정권 때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 이번 정권에는 그 후진학 대학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 7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 자신조차도 이게 좀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워서 우리 그 박동열 박사님과 정태하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 심지어 시청, 구청 하다못해 어느 지자체를 가니까 노인대학을 하고 있고 또 어디를 가니까 여성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공짜입니다. 또 직업학교, 그 다음에 폴리텍, 심지어는 미용학원, 연기학원 이런 데서도 전부 다 학생들이 공짜로 오히려 이제 그 수당을 받으면서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과연 전문대학에 돈을 내고 비학위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학습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물론 그림은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이 줄어드니까 비학위 과정을 해서 등록금의 손실분을 채우면 학교가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학교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실제 학습자를 모아보면 돈을 제대로 내고 수강할 학생은 없습니다. 다 공짜를 원하고
학교한테 뭐를 해주기를 바라지, 너가 이 학교에서 수료증을 받으니까 학원보다는 그래도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낫지 않느냐, 이것만으로는 이제는 학생들한테 어필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밖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은 공짜다,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학이 어떻게 평생직업교육 과정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을 보면은 대학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도 가물가물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산업대학이 있습니다. 산업대학. 산업대학이 뭐냐면은 일정한 학교 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근로 청소년 직장인들에게 재교육,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는 학교. 근데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산업대학이 지금 2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 이런 법에 명시된 대로 학생들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똑같이 홍보를 해서 갑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전문대학과 아니면 이 여러 산업대학들이 일반 대학으로 승격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는 마이스터 대학도 됐으니까 차라리 전문자를 없애고 산업대학으로 가는 거는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산업대학 2개는 전문대학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2개 대학에도 저희 대학 졸업생들이 편입을 해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충청도 위에 있는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등교육 기관 자체에 대해서 좀 국책 연구기관이신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 학위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석만 하면은 중학교 졸업장도 주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줍니다. 수학을 10점 맞았든 100점 맞았든 고등학교 졸업장 다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수학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대학을 운영하고 계시는 총장님들께서 수학 능력이 100% 있다,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수학 국영수는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도 보면은 출석하고 시험 치고 이러면은 대학교 와서 대학 졸업장 못 받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는 어렵고 50%만 졸업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수십 년이 가면은 이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인정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이 단기 처방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대학 졸업장을 갖고 학사고, 너나 나나 석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학들이 어떤 좀 아이덴티티를 가질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박동열 박사님께서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시니까 나들러인가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들러라는 인적자원개발 전문가가 3가지로 했습니다. 훈련이 있고 교육이 있고 개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학원과 같이 6개월 이내 단기 과정을 통해서 기술을 얻는 거고, 교육은 우리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과 같이 2년에서 4년 정도 교양도 배우고 전공을 배워서 어느 정도 성숙된 인격체를 만드는 게 교육이고, 개발은 10년이나 20년을 두고 사람을 가르치는 건데, 과연 우리 대학이 그런 훈련기관과 같이 좀 그런 갖는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 2 전문가님을 뵈니까 과연 전문대학이 훈련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식사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여기 사실은 6시 정도까지는 전부 다 마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KTX로 이용해 갖고 오신 총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지금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제 그 짧게 우리 총장님들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할 거고요. 식사를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수면서 이제 일단은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계철 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군장대학교 이해철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는 아마 평생교육이라는 단어하고 외국인 유학생인 것 같습니다. 왜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 보니까 결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안이 뭘까? 아마 여러 총장님이나 주제 발표하신 두 분 박사님께서도 결국은 성인 학습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성인 학습자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차치하고 위기는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전문대한테 좀 기회가 왔다라는 관점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외국인 유학생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군장대학교는 앞에 정태하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먼저 선제적으로 그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력 양성 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미래는 제가 볼 때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전문대학이 흡수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대학도 사실은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를 굉장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바로 이 뿌리산업 인력 양성 사업이 됐던 이유였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였냐? 잘 알다시피 외국인 유학생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오는 이유, 특히 지방의 대학, 사연제 포함해서 지방대학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입니다. 즉 뿌리산업 관련 외국인 유학생은 바로 이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그 뿌리산업이 쿼터가 300명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좀 많은 대학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불법 체류, 도망가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취업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총장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 이하의 소기업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싼 인건비들인데 비자가 그 대표적인 비자가 E9 비자입니다. E9 비자인데 E9 비자의 약점이 뭐냐면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기술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우리 김명훈 목사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한국말로 좀 할 줄 알고 전공 쪽에 좀 기술을 익혔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거라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기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문대학입니다. 이들에게 한국어도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기술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비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4년제 많은 대학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 전문대학은 조금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갖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저희들이 유치할 때에 경험이 없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흔히들 말하는 브로커들이라고 합니다. 유학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나 기관을 통해서 유학생들을 받다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탈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저희 대학은 사실은 외국의 많은 유수 대학들과 또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전문 기관들과 협약을 통해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정규적인 어떤 그 대학이나 그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유학을 매칭을 하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좀 더 우리 전문대학도 이제는 4년제 못지않게 외국인 유학생들에서 좀 관심을 좀 갖길 때가 아닌가. 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이것이 실황 중계되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하시는 총장님께서는 마스크를 딱 쓰시고, 예, 박도환 총장님. 네, 사실 저는 질문 드릴 내용을 좀 메모했었는데요. 앞에 총장님들이 이미 충분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질문하셔서 질문은 드리지 않겠고요. 오늘 두 분의 연사들로부터 특별 강연을 들어서 참 많은 걸 배우게 되었고요. 특별히 마이스터 대학을 이렇게 발휘하시고 또 디자인하시고 여러 가지 평가해 주신 분들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여기 썸밋에 5개 주간대학 중에 동양미래대학, 한국영상대학이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또 3개 협력대학 중에 연상대학교 참여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2년 전에 우리 대만의 썸밋에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때 참 부러웠던 게 대만의 직업교육 체제였습니다. 그 학사, 석사과정, 직업교육 그런 과정을 하면서 우리에 해당되는 그 과학기술대학, 전문대학에 해당되는 대만의 과학기술대학이 잘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우리 마이스터 대학들이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도 정말 그렇게 모든 전문대학들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모델로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암대학의 육군열 총장님. 예, 식사 시간에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 주제가 이제 저희들 대학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탈출구가 뭔가 고민하는데 그 하나가 평생직업 교육이라는 건 나름대로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가 됐는데요. 몇 가지 좀 제안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박동열 그 선임연구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평생직업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은 예. 지나다 보면 그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지자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시장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전문대학 협의회에서도 이제 평생지역 교육에 관한 협의회가 결성됐는데 아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평생직업 직업교육의 차별화된 강점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지자체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각 대학과 협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충분히 잠재적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데 저희 천안시만 해도 천안시가 70만이거든요. 거기에 교육의 잠재적 수요를 5만 명이라면 봐도 이건 상당히 큰 어떤 그 교양 공급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후진학 선도형 사업에 관해서 역시 이제 교육의 잠재적 수요와 연관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후진학 선도형 사업의 어떤 큰 장점이 교육 참가자들한테 무료라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유재원 총장님도 그렇게 무료로 교육시키는데 결국 대학이 어떤 시설 사용이나 인건비 전혀 혜택 없이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교육의 잠재적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 학교가 후진학 선도형 사업으로 스마트팜 구축 전문가라는 과정을 이제 운영했는데 이번에 저희 학교는 물론 입학 자원이 조만 대학이 대학이고 농업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483명밖에 안 되지만은 이번에 입학과 연결된 인원이 1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이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적 지원은 도움이 되는 건 차지하더라도 이 후진학 선도형 사업이 교육의 잠재적 수요를 전문대학으로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숨기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어떻게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서 볼 때 우리가 정부한테도 이 후진학 선도형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어필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참여 대학이나 정부의 지원 예산을 크게 합쳐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령 인구 부족으로 인한 어떤 공급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우리가 실제 운영하게 됐던 그 교육부 지원 사업에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모멘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총장님들이 각 대학에서 지금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평생직업교육에 이렇게 틀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그 심윤숙 세경대학 총장님, 예, 말씀을 듣겠습니다. 꼭 앞에 누르십시오. 안녕하세요. 심윤숙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자그마한 대학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25 정도 되고 직원 선생님들이 한 15명이었는데 자꾸 이게 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3명, 4명이 그만두셨어요. 지금 서울 지역에 너무 인프라도 좋고 임금도 높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대학의 이런 애로사항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평생 직업교육이라는 그 교육이 과연 모든 연령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향해지는 그런 평가, 그런 기준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니면 그 기준을 다양화해서 정말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를 위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 젊은 그 친구들의 그런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핀셋 교육을 해야 되는데 획일적인 이런 평가 기준을 갖고 어떻게 핀셋 교육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성대학의 권민희 총장님. 예. 네, 두 분 박사님 오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연성대학은 후진학 선도형 사업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큰 배움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단기 과정을 개발하면서 사실은 직업교육의 수요가 어느 분야에 있는지 지역 내에서 알아가는, 또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에 또 연계되어질 수 있는 학위 과정을 어떻게 체계를 마련해 갈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실질적인 저 개인적인 고민은 사실 후진학 선도형 사업을 하면서 사업명이 후진학입니다. 네, 그런데 3년의 사업을 통해서 과연 후진학으로 이어지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평생 후진학 사업에 참여한 평생교육 참가자들이 정규 기존에 있는 학과로의 진학뿐만 아니라 후진학 사업의 단기 과정들의 학점 인정을 통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단기 과정의 교육 설계부터 그 학점 인정, 그리고 학점 인정을 통한 학위 과정 간에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있고요. 진행하는 단기 과정 교육 과정 개설에서는 사실은 기존 대학에 있는 학과나 학과의 교육 과정하고 매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수로 또 어느 정도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질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후진학 사업이 전문대학만을 위한 사업인데 올해 종료되고 나면 이후에 이제 후속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전문대학에 많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전문대학들이 평생교육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어지고 또 적용할 수 있게끔 국고사업의 방향도 확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부적으로는 확대되어지는 후진학 사업에
참여하는 평생교육 학습자들에게 장학금 지급이나 혹은 추후에 학위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지원들도 사업 안에 좀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렇게 총장님들이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데요. 이채용 총장님, 잡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채용 총장님, 대경대학에 말씀 주십시오. 네, 총장님들 식사하시면서 제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연성대 고민희 총장님의 말씀도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기 계시는 총장님들 학교에도 아마 원래 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입학을 했을 겁니다. 단기 과정으로 입학을 한다는 거는 법적인 이렇게 조치만 있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학력 인구와 같이 들어온 성인 학습자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우리가 프로바이드를 열심히 잘해줄 수 있을까를 지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커리큘럼, 모든 학사 일정, 모든 것들은 학력 인구의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이지 성인 학습자를 위한 그런 것들은 정말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앞으로 학력 인구가 줄고 이렇다면은 성인 학습자를 우리 전문대학으로는 무조건 들여야 될 것이고 외국인 학생들도 무조건 들여야 된다는 게 오늘의 우리 여기 총장님들과의 주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성인 학습자를 위해서 우리 커리큘럼은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방학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조금 더 조치가 필요하면은 훨씬 더 쉽게 성인 학습자들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전문대학이 평생 직업교육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문대학 오는 것보다 직업학교 가는 게 더 편할 것이고 전문대학 오는 것보다 옆에 있는 다른 학원으로 가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왜? 다 공짜니까. 전문대학으로 온다는 것 자체는 아마 하기를 원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과정을 듣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들은 그런 데 관련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의 어떤 그 정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의논해 보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학사 과정에 대한 어떤 자율성 그리고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메이크 스페이스 이야기를 하셔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AP 제도를 통해서 대학에 와서 수업도 받고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조금 더 능력 있는 학생들로 키우고 뿐만 아니라 그 학점도 연계를 시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이크 스페이스 정말 지방대학의 학생 수가 많이 줄게 되면 유휴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대학만 많은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많아요. 중고등학교도 가보면 클래스가 엄청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휴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쯤에는 이렇게 유휴 건물 가지고 아니면 메이크 스페이스 그걸로 중고등학생들을 해서 대학에서 무엇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중고등학교에서는 우리도 많은 공간을 갖고 있는데 굳이 대학 가서 말라고 할 것이냐. 대학에서 와서 좀 해달라. 기자재 좀 이렇게 프로바이드 해서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쯤에는 우리는 양쪽으로 다 가야 되지 않겠나. 전문대학이 조금 더 강소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끼리만의 어떤 차별화를 좀 가지면서 한쪽으로는 이 유휴 건물 이 자체를 수익성 자산으로 좀 바꿔서 학교 자체에서 이걸 사용한다면 지금 재정적으로 전부 다 많은 학교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 이걸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학교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이 유휴 건물을 절대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임대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익 사업으로 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사야 돼요. 교비로 다시 사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학교가 이런 유휴 자산을 가지고 새롭게 지역하고 같이 연계를 시작을 해서 재정에 그리고 지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고민을 한다면 우리 전문대학이 조금 한 발 더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장님들 말씀을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총장님들이 그 학교 경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얘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하나하나의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대학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것은 이제 그 우리 총장님들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건의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되게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머지는 죄송합니다만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소면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총장님들께 그 소면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태화 박사님부터 그 마스크 쓰시고. 예. 굉장히 바쁩니다. 총장님들께서 주옥같이 해주시는 말씀 메모하랴, 밥 먹으랴, 마이크 작동시키느냐, 마스크 쓰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메모하는 거가 현재 용지로 한 5장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아젠다만 뽑아서 보면은 연구 주제가 한 10개 가까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아서 도저히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런 메모된 것이 좋은 기회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최용서 발행인님하고 그다음에 전문대학교 협의회안에 연구소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이 서미트 회의가 전국을 순회하듯이 이 뭔가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셔서 총장님들 조직 아마 만들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로드쇼를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지 말고 교육부 사람 토론시키고 일반 기업인들 토론시키고 해가지고 로드쇼로 전국을 한 5군데 정도로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해서 이슈를 제기하자.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신문, 중앙에서는 대학신문에서 크게 보도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새롭게 내년도에 형성되는 2개의 대통령 캠프에다가 우리 아젠다를 집어넣고 해서 이게 국정과제 100대 과제 안에 칠산도 100개 중에 한 꼭지에 들어가서 지난번에처럼 5개 하위 주제가 되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집단적인 총장님들의 이 이성의 네트워킹을 가지고 뭔가 이제 지금 바로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우리의 파트너들을 국회에서 좀 모아가지고 좀 진행도 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힘도 좀 얻어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는 이제 몇몇 주제들 평생교육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필드에 스테이크 홀더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자들이.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가는 게 국가 정책으로 봐도 맞는 건지, 아까는 민간인 기관까지 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걸 통해서 노동부가, 이게 교육부가 할 일인지 노동부가 할 일인지 모르게 이게 혼동되어 있는데, 차제에 이 스테이크 홀더들끼리의 면대면 대화, 그러니까 그네들의 생각도 듣고 우리 의지도 바뀌고, 거기에는 지자체가 들어갈 거고 지자체 협의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부 관계자도 있고 교육부 관계자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아주 약간은 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한 대학교에 가서 기획차장님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그 대학교는 사서 도우민가 하는 그런 평생교육은 아마 학점은행제 과정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간 16억을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지금 꿈은 그 인근에 있는 대학교가 100억 가까이의 전문대학교인데 100억 가까이의 평생교육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그거 사실이냐 한번 조사해보자, 검토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뭐냐면 대다수는 어려운데 열심히 가는 학교들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보고, 마지막 얘기인데 호산대 김재현 총장님 말씀하셨던 산업대학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명무실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6, 7년 전에
전문대학교 체제 개편 얘기를 하면서 차제에 산업대학교를 우리 전문대학교가 글로 승격을 하는데 특별법을 마련해서 산업대학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교 쟁점 이런 거 없이 한쪽은 뭐 우리 옛날에 얘기했다시피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대학 체계로 전문대학이 가고 나머지는 4년제 대학에서는 과학자 양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제가 이게 새롭게 형성이 된다 하는 얘기까지도 좀 종합을 해가지고 이걸 잔다단계별로 종합을 해서 전문대학교 총장협의회에 뭔가 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이걸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 예. 개별적인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열 박사님. 저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그 질문하신 총장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 자신도 실천되는 정책 연구가 돼야 되듯이 제가 보면 총장님들의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때가 됐다. 이제는 개별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액티브하게 갈 수 있는 조직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혹시 저희 원장님께 좀 더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지나갈 때 만나실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전문대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연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띠게 발표해 주시고 또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총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생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총장님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오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충분히 그 박동열 박사님과 정태하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잘 정리를 해서 총장님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강 오늘 이 순서로 이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